여러분, 혹시 아들만 있는 집과 딸만 있는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들만 있는 집은 왠지 조용하고 딱딱한 느낌이죠.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드물고요. 반면 딸만 있는 집은 확실히 오순도순하고 시끌벅적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만 셋인 한국 집안에 시집온 프랑스 여성입니다. 처음 시집오고 아들만 있는 집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만 좀 오라며 뭐라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 이틀만 안 보여도 그녀를 찾아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한국 적응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클레르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집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풍경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잠들 듯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원래도 말이 적은 분이셨지만 어머니가 떠난 후에는 더욱 과묵해지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클레르, 고맙다. 그게 아버지가 하루 종일 내게 건네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짧고 건조해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고맙다는 내가 있어 다행이다. 내가 웃는 모습이 엄마를 닮았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빠도 말이 적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만 읽었어요. 가끔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집의 웃음을 되찾아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밝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빠, 시험 잘 봐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시락에는 항상 작은 손편지를 넣었어요. 오늘도 파이팅!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오늘 저녁은 아빠가 좋아하는 스튜 해드릴게요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런 집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정말 신기하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울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16살 때부터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 돈으로 가끔 작은 선물도 사고 집에 필요한 물건도 샀습니다. 어느 날은 오빠 방 앞에 새 책을 몰래 두었는데 다음 날 오빠가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17살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집에 왔어요. 아버지와 오빠를 거실로 불러 초를 끄게 했습니다. 어색해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클레르, 내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거란다.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어색하게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가끔 저녁 식사 때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나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빠도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18살이 되던 해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 대학 진학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대학은 집에서 멀었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기뻤지만 곧 불안해졌어요. 내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와 오빠는 제대로 식사는 할까? 서로 대화는 할까?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생님께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와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오빠의 서랍을 열게 됐어요. 오빠 방 전구가 나가서 새 것을 찾으러 갔다가 열린 서랍에서 대학 합격증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어요. 놀라서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오빠가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하지 않고 공장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요? 오빠는 공부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학비를 모으려고 그랬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내 학비를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베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빠가 출근하기 전에 기다렸다가 물었어요. 오빠, 왜 대학 안 갔어? 오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부보다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오빠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오빠를 꼭 안았어요. 처음으로 오빠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는 어색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 난 괜찮아. 정말이야.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대학은 포기하고 일자리를 구해 오빠가 대학에 다시 갈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오빠가 처음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클레르, 너 대학 가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오빠가 대학 가야지. 오빠는 한숨을 쉬더니 정면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하게 저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 항상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내 꿈을 위해 한번 살아봐.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울컥했어요.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공장 다니는 거 괜찮아. 사실 재미있어. 그리고 아빠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우리 둘이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내가 늘 우릴 웃게 해줬으니 이젠 내가 웃을 차례야.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빠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오빠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기로요.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의 방에 가보니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제 옷을 정리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이 났어요. 아빠,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알 수 있을 거야. 내 어머니처럼 강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날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오빠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들, 특히 어머니가 계실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빠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언제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제 짐을 내려놓으시고 어색하게 기침을 하셨어요. 전화해라. 짧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창가에 앉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웃음으로 지켜온 우리 집을 잠시 떠나 이제는 제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그들이 있었어요. 제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인 가족이요. 대학교가 있는 도시에 도착한 첫날 거대한 건물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처럼 움츠러들었어요. 고향의 작은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숙사 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 전경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룸메이트는 파리에서 온 소피였어요. 활기차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곧바로 저를 교내 투어로 이끌었습니다. 소피 덕분에 첫 주는 생각보다 덜 외로웠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아버지와 오빠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괜찮다 는 한마디로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둘째 주부터 장학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비와 교재비 그리고 가끔 집에 갈 기차표까지 생각하면 아르바이트가 필요했어요. 학교 게시판을 살피다 교내 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르카페는 인문대학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면접 날, 매니저인 줄리앙은 제 경험이 없다는 것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날부터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도 서툴렀고 주문을 자주 헷갈렸습니다. 손님들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처음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그날 처음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양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태훈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일주일 먼저 일을 시작한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서툰 프랑스어였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태훈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이었어요. 프랑스 건축에 관심이 많아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학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항상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나타나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바쁜 시간대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점심 피크타임에 주문이 밀리면서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참고 일을 계속했어요. 태훈이 그것을 알아챘는지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손 먼저 봐야 해요. 내가 대신할게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라 반박하지 못했어요. 태훈은 얼음을 가져와 제 손에 대주고 구급상자에서 화상 연고를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평소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시락을 챙기고 오빠의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경험은 낯설었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훈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같은 시간에 일이 끝나면 함께 기숙사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태훈은 프랑스어가 서툴렀지만 열심히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프랑스어 공부를 도와주었고 그는 가끔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어 단어들을 배우면서 마지막 사랑합니다를 연습할 때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태훈도 귀가 빨개진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를 여자로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태훈이 큰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같이 가요. 매일 우산 안 가져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놀라 쳐다봤습니다. 나의 습관까지 알고 있었다니요. 함께 우산 아래 걸으면서 어깨가 가끔 부딪혔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숙사 앞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태훈이 갑자기 제 머리카락에서 빗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젖었네요. 그 작은 행동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 대해준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요? 처음 경험하는 감정에 혼란스러웠어요. 카페에서 함께 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태훈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틀 연속 출근하지 않자 걱정이 되어 그의 주소를 매니저에게 물어 찾아갔어요. 작은 원룸에서 열에 떨고 있는 태훈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을 싸러 나갔다가 돌아와 수프를 끓여주고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잠들기 전 태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우리 오빠가 아팠을 때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빠를 돌볼 때는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면 태훈을 돌보는 건 내 마음이 원해서였어요. 그가 아픈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그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태훈이 건강을 회복한 후 우리 관계는 더 가까워졌어요. 휴일이면 함께 도시를 탐험하고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새기도 했어요. 태훈은 한국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5 식구였어요. 우리 집은 시끄러워요. 항상 누군가 떠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웃으며 제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와 과묵한 오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웃음을 지키려 노력했던 저의 모습까지요. 태훈은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강한 척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태훈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그 작은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함께 걷다가 갑자기 태훈이 물었어요. 클레르, 나랑 사귀어 줄래요? 너무 갑작스러워 대답을 못했습니다. 태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어요.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늘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고개를 끄덕이자 태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태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웃음소리도 더 자주 들렸습니다. 그는 늘 제가 필요한 것을 알아채고 먼저 챙겨주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과일을 사와서 먹으라고 했고, 시험 기간에는 조용히 간식을 준비해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장난처럼 우리 결혼하자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태우는 그런 제 말에 항상 미소로 답했어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우리 둘 다 학생이니까. 현실적인 대답이었지만 그 언젠가라는 단어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훈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학위를 마치기 위해 프랑스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그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졸업을 앞두고 태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별을 고하러 온 걸까? 하지만 태훈은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클레르,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훈은 제 침묵에 불안해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나를 위해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학 때 태훈을 고향에 데려가 아버지와 오빠에게 소개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태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태훈을 바라보셨어요. 오빠도 평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살짝 웃으며 제게 속삭였어요. 아버지랑 오빠가 클레가 화장실 간 사이에 클레르를 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뚝뚝한 두 사람이 제 행복을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냐? 태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클레르가 원한다면 프랑스에 남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우리 집안을 달가워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솔직한 마음이셨어요.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태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많이 이야기했어요. 클레르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에 결심했어요. 다음 방학에는 한국에 가서 태훈의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당부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훈과 함께 기차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살핌을 받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훈의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태훈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대하고 계셔. 태훈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프랑스의 제 가족은 화목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처럼 태훈의 가족이 우리 집안을 달가워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훈의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태훈을 쏙 빼닮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키에 단정한 모습이셨어요. 제게 다가와 양손을 잡아주시며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태훈이가 항상 내 이야기를 했단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첫 만남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태훈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프랑스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를 섞어 대화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훈을 닮은 두 남자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훈의 남동생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생, 준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들 셋의 집이었던 거죠. 태훈이 미리 말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하고 다소 딱딱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 집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곳곳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들, 특히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처음엔 어색했어요. 민수와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가끔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태훈이 그때마다 눈짓으로 동생들을 타일렀어요. 시어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셨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태훈에게 배운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발음이 이상할 때면 민수와 준호가 키득거렸지만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식사 후 가족 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태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특히 세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태훈이 5살 때 동생을 업고 넘어진 이야기, 중학생 때 과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첫 여행을 갔던 추억까지요. 우리 집은 항상 아들뿐이라 싸우는 소리만 들려.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도 있잖아요. 갑자기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첫날 밤, 태훈과 나는 그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인상에 대해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 어때? 많이 불편하진 않아?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긴장됐지만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태훈은 안도한 듯 웃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집에서 잠을 청하며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태훈의 방은 그의 성격처럼 단정했지만 곳곳에 책들이 가득했어요. 건축 관련 서적, 예술책 그리고 놀랍게도 프랑스 문학책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시아버지의 신문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민수와 준호에게는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두 사람 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곧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준호는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파리의 건축물,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민수는 프랑스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고 저는 한국 재료로 간단한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보여주었어요. 크레페를 만들 때는 온 가족이 모여 구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손재주가 좋구나. 어디서 요리를 배웠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배웠고 그 후로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터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부엌 구석에서 앞치마를 꺼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 마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수와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과묵하던 시아버지도 가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나마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클레르, 태훈이가 행복해 보인다. 고맙다. 아버지의 고맙다. 와 똑같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딸을 원했단다. 이제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구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가 끝나갈 무렵, 태훈과 저는 결혼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졸업 후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아버지와 오빠에게 소식을 전하자 두 사람 다 조용히 축하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빠는 처음으로 농담을 했어요. 내가 한국어 좀 배워야겠네. 태훈과 저는 주변에 너무 이른 나이 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난하게 결혼했어요. 두 집안의 축복 속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살 곳을 정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결정됐어요. 태훈이 한국의 건축사무소에 좋은 기회를 얻었고 저도 한국에서 프랑스어 강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을 아버지와 오빠에게 알렸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특히 아버지는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니냐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는 항상 집안의 웃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프랑스에 여행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첫 달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언어부터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도움이 컸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걱정에 자주 프랑스로 연락했는데 한 번은 전화 통화 중에 오빠에게 뭘 챙겨 먹냐 물으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 인스턴트나 먹고 있겠지라고 말을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우연히 전했더니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국 간식과 반찬들을 진공포장으로 정성껏 만드셔서 프랑스로 보내주셨어요. 남자들끼리 살면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기 마련이야. 내 아버지와 오빠가 걱정돼서 그 말에 너무 감동했어요. 사돈을 위해 이런 마음을 써주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다가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시댁은 처음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뚝뚝하고 말이 적은 집이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며 형성된 가정 분위기인 듯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처음에는 말투가 다소 강하셨습니다. 그렇게 앉으면 안 돼.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다리 꼬면 실례야. 그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지. 마치 야단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지적에도 늘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부침성으로 계속 시댁에 찾아갔어요. 때로는 직접 만든 프랑스 디저트를 들고 때로는 태훈이 좋아하는 와인을 가지고요. 처음 한 달은 시어머니가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아이고 귀찮게. 왜 이렇게 자꾸 와 바빠 죽겠구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2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제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태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방식이야. 한번 해봐. 무뚝뚝한 시아버지도 조금씩 변하셨어요. 어느 날은 퇴근길에 프랑스 와인을 사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민수와 준호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집안의 웃음을 가져갔어요. 재미있는 프랑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태훈과의 에피소드, 한국어 배우면서 있었던 실수담까지요. 처음엔 어색하게 웃던 가족들이 점점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수와 준호는 제 서툰 한국어에 배꼽을 잡고 웃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 속담을 잘못 말해 모두를 웃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개 묻은 똥이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시댁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 있던 가족들이 이제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태훈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내가 정말 우리 집을 바꿔놓았어.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태훈에 따르면 어른이 된 후로는 가족이 다 같이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시고 형제들도 각자 일정에 맞춰 따로 먹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제 그만 와도 돼. 라고 하셨지만 얼굴은 점점 더 밝아지셨어요. 며칠만 시댁에 가지 않으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야? 태훈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그런 초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아들보다 더 찾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태훈 없이 저만 불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태훈이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들만 셋이라 항상 거칠고 말도 안 통했는데 내가 와서 집안에 부드러움이 생겼어. 그 말에 뭉클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가족에게 웃음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날, 시댁에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프랑스 요리를 도전하셨는데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정성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긴 축사를 하셨어요. 클레르가 우리 가족에 들어와 준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났다. 고맙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첫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들썩였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고 시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영양식을 챙겨주셨고, 시아버지는 임산부 영양제를 사오셨습니다. 프랑스의 아버지와 오빠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두 사람 모두 기뻐했지만 멀리 있어 직접 축하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뱃속 아이의 초음파 사진부터 일상의 소소한 변화까지요. 그리고 알게 된 게 그냥 한 번씩 반찬을 시어머니가 보내신 게 아니라 아주 주기적으로 보내고 계셨어요. 남자 둘이 살면 제대로 끼니도 못 챙길 텐데. 내 가족이니 내 가족이기도 하잖아. 그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돈을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임신 5개월 차의 아이의 성별이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딸을 기대했지만 건강한 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이 적으신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놀라웠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저희는 시댁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더 자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시댁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러 오는 김에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저는 자주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도 시댁은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 여자라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셨어요. 드디어 딸이 생기는구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핑크색 아기 옷을 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평소보다 더 자주 웃으셨어요. 드디어 공주님이 우리 집에 온다. 며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고 나니 시댁에서는 저를 더욱 귀하게 여겼어요. 아들과 딸을 모두 낳은 복덩이 며느리 라며 친척들에게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녀에게 푹 빠지셨어요. 아들만 셋을 키우셨던 시어머니께 손녀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셋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아들과 딸이 있으니 이번에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기뻐하셨어요. 이미 우리 집 공주님이 있으니 이번엔 뭐가 와도 행복할 거야. 아이가 또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미 손녀를 얻은 기쁨이 컸던 터라 셋째가 아들이어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들 둘에 딸 하나, 정말 복받은 가정이구나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셋째까지 낳고 나니 시댁은 완전히 저희 팬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가는 곳마다 가족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끼셨어요. 처음엔 내가 너무 자주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하구나. 그 말이 얼마나 가슴 따뜻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제가 프랑스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여기서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프랑스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전했어요. 시어머니가 딸 돌잔치 때 예쁜 한복을 입혀주신 사진, 시아버지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모습, 민수와 준호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장면까지요. 특히 손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들만 있던 시댁에 드디어 생긴 작은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와 오빠도 점점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댁에 이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즉시 빈방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집을 구해도 되겠네. 아이들 할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제 아버지와 오빠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아버지와 악수를 나누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말을 통역해 드렸을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뚝뚝했던 두 아버지가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제 아버지와 오빠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던 진공포장 반찬보다 더 풍성한 환영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멀리 프랑스에서도 꾸준히 반찬을 보내주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제는 직접 전해질 수 있어 더욱 기뻤어요. 이제 주말이면 두 집안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두 할아버지 사이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민수와 준호는 오빠와 친구처럼 지내요. 시어머니는 제 아버지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쳐드리고 아버지는 시어머니께 프랑스 와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침묵 속에 살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큰 가족의 중심에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함께 웃고 걱정하며 옆에 서는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셋과 프랑스 며느리는 한 집안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시끌벅적하고 때로는 조용하지만 항상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